정책 과정이라는 거는 정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는 그 전체의 과정을 말하는데, 그 세부적인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강의 교환에 보면은 우리는 크게 5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문제를 확인하는 문제 형성 단계,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확정하는 결정 단계, 그리고 그 결정된 바를 시행에 옮기는 집행 단계, 그리고 집행한 이후에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걸 따져보는 평가 단계, 마지막으로 잘 됐으면 끝,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한다. 이런 크게 5단계를 구분했었고, 첫 단계인 문제 형성 단계를 다시 또 세분화시켜서 뭔가 불만이 있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데 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단계, 그래서 문제 인식 단계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인식된 문제를 정확하게 명료하게 설정하는 문제 정의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고, 지난 시간에 문제 인식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장동건하고 김태희 얘기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장동건보다 또는 김태희보다 더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하루 종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생겼나 하고 고민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자친구가 장동건만큼 잘생겼으면 좋겠죠? 그거 싫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또 여자친구가 김태희만큼 이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게 현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나는 왜 이럴까, 내지는 우리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는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며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 인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일단 이 그림은 여러분 교과서에는 345쪽에, 정정길 교수님 교과서 345쪽에 그림 8-2가 있는데, 거기 쓰여 있는 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 앞에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문제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까 장동건, 김태희의 그 외모와 나의 외모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은, 바라는 바와 내 지금 현재 상태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뭐 온 인류를 생각해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뭔가 문제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렇게 돼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근데 현재 상태, 나의 현재 상태, 우리 사회의 현재 상태, 또는 우리 인류의, 지구의 현재 상태가 있어. 이 차이가 날 때, 갭이 존재할 때를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이제 지난번 질문했던 거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주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바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 사이에 갭이 있는 걸 한번 다 적어봐라 라고 하면은, 아마 밤새도록 노트 몇 권 갖다 놓고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할 거예요. 무수히 많이 나올 겁니다. 별의별 게 다 나올 거라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아요. 갭은 분명히 수많은 분야에 걸쳐서 있는데, 그 많은 갭들이 모두 다 문제라고 인식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갭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하자면 이 인식 틀 안에 존재하지를 않아. 그래서 갭은 있는데 나는 갭이 있다고 미처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장동건, 김태희 케이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물어보면 아 그렇지 좀 그렇지 그런데 싶다가도 또 좀 지나면 금방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들어오면서까지 이걸로 고민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요소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용인 수준 또는 허용 수준, 뭐 인내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용인해줄 수 있는 정도의 갭이라면 내가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갭이 있다고 다 문제로 인식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이 두뇌가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몇 가지만 신경 쓸 수 있지 그 몇 개 지나가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은 도저히 우리 머리로 다 다룰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수많은 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식 상태 속에 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너 지금 문제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어떤 경우는 즉답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 근데 다음 학기 등록금이 지금 내가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 심각한 문제다. 탁 튀어나올 수도 있을 거고 왜 나는 애인이 없냐 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좀 튀어나올 거라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기대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와 내 지금 현재 상태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 갭들 중에서 이 문제라고 내가 느끼는 거는 그 갭을 내가 참을 수 없다. 용인해 줄 수 없다라는 그 선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걸. 이 문제다라고. 자, 이렇게 보면은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것, 바라는 바 또는 기대하는 것. 그래서 기대 수준, aspiration 레벨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나의 우리의 모습, 상태 어떤가 프레젠트 레벨이 되는 거고 이 갭하고 이제 비교 견주어 봐야 될 것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봐줄 수 있는가 용인해 줄 수 있는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봐줄 수 있는가 하는 그 톨러런스 레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문제라는 것은 언제 인식이 되느냐 내 현재 상태가 나의 기대 수준보다 훨씬 못한데 그 갭이 내가 용인할 수 있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밑에 이제 조그만 박스에 써 있는 공식 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행복의 공식이라고 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행복의 공식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뿐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많은 종교에서 가르치기를 네 있는 것은 네가 가진 것을 그냥 만족하게 살아라 하는 거는 또는 그 불교에서 자꾸 뭐 속세에 대한 뭐 그 욕망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분모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조금 갖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어치먼트라는 것을 현재 상태로 그리고 디자이어라는 분모에 있는 디자이어라는 것을 기대 수준으로 바꿔봐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문제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건 사회건 또는 정부의 정책이건 간에 문제라는 것은 객관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인 현실, 우리 교과서에는 문제 상태라고 되어 있고 객관적인 문제 상태. 이 상태, 현실은 어쨌든 그냥 있어. 근데 그것 자체가 그냥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인식이 되고 만들어졌을 때 존재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의 결과이고, 따라서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주관적인 사람 마음의 소산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사건이냐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똑같은 상태인데 문제로 인식될 때가 있고 전혀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라는 건 절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또는 주어지는 것 이런 거 아니다. 인생의 문제라는 것 또는 정부의 국가적인 정책 과제라는 거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교수님이 친절하게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이렇게 딱 주어지는 식의 그런 시험 문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내가 문제라고 인식하면 문제로 존재하는 거고 내 머릿속에 인식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상태가 어떠냐와는 상관없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책에 그 그림 8- 다음 346쪽인가 거기 보면은 이 문제 인식과 관련해 가지고 달성 가능성 얘기가 나옵니다. 이 feasibility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그 이야기할 때 좀 더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달성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바가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경우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에는 용인 수준이라는 것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용인 수준이 무한대가 되면은 무슨 얘기겠어요? 어떤 갭이 존재하더라도 용인 수준이 무한대로 더 크니까 인식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끝나면서 장동건하고 김태희 얘기한 거 여러분들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 왜? 나도 그렇지만 왜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장동건 같이 되겠어?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어떻게 장동건 같이 되고 김태희 같이 되겠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용인 수준이 무한대야. 그냥 뭐 세상에 그런 거지 뭐 하고서 그냥 문제 삼지 않고 지낸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달성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그 자체 역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쁜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자라는 사람은 달성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미인은 용감하게 대시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믿고 달성 가능성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달성 가능성 자체도 물론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에 의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 달성 가능성 자체 역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문제라는 것은 역시 인간의 주관적인 마음의 소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너무 재밌어 가지고 아마 본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여자의 5단 변신 그래 가지고 본 건데 아마도 여학생들이라면 다 공감에 갈 겁니다. 우리 딸내미 봐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이 차림새로 하고 나가느냐를 이렇게 재미있게 카툰으로 그려놓은 건데, 자, 이런 상황, 이건 개기름 흐르는 머리, 목축 늘어난 티셔츠, 엄마 슬리퍼, 이런 상황으로 밖을 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상황에서는 어때? 이런 거 신경 안 써. 하고 다니는 상황인 겁니다. 객관적인 상태는 형편없어. 하지만 전혀 문제시되지 않아. 다만 상황이 바뀌면 밖에 나가는데 멋진 남자를 봤다. 남학생을 봤다. 그러면 이게 웬 창피냐 해가지고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야. 쓰레기 들고 나갈 때는 하등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만났다라는 그 순간이 되면은 상황이 변하면서 문제로 인식이 되는 거. 아이 창피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 똑같은 그 상태는 똑같지만은 그 요거 조금 바뀌는 거죠. 편의점 정도 이제 한 몇백 미터 정도 나가는 그런 거리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카툰에 의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학생 대부분의 모습이 이제 이 정도 모습 중간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내 볼일에서 나간다 할 때쯤 되면은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서 화장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트하러 간다쯤 되면은 이런 식의 그 최종 변신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의 그 인식의 주관성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용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밑에 그 빨간 막대 그래프로 그런 거 보면은 집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쓰레기통 거기 버리러 가는 상황에서는 용인 수준이 무지 높아. 그러니까 뭐 눈곱이 있어도 그냥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야. 용인 수준이 크니까 하등 문제시 되지 않아. 그런데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용인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하러 간다, 소개팅 하러 나간다 좀 되면은 눈곱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뭐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또는 뭐 눈썹 그린 거 하나 가지고도 조금 잘못되면 이거 다시 해야 돼 가지고 막 난리를 핀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요만큼의 오차도 요만큼의 이 틈도 용인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나의 객관적인 상태가 똑같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문제가 되고 어떨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의 노트에는 안 써놨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게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해피하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딱 입학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 또는 합격 통지를 딱 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한두 달 학교를 다녔을 때 1학년 들어와가지고 새내기 세미나 처음 막 할 때 하고 새내기 세미나 한두 달쯤 지난 다음에 생각 이게 달라. 대학교 들어오기 이전에는 대학 들어가는 것이 최고 목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직 대학에 못 들어갔어. 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이게 기대하는 바와 지금 내 현재 차이가 내 성대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달성이 됐어. 내가 대학에 들어갔어. 그렇게 되면은 현재 상태가 기대 수준을 충족을 시킨 거야. 올라왔어. 갭이 없어졌어.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바라는 걸 성취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묘해가지고 한 번 달성된 목표는 더 이상 목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꿈도 되지 않고 기대 수준이 되지 않고 당연한 현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거는 어제의 꿈이었지만 오늘은 현실이야. 지금 현재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더 높은 목표가 생긴다. 또 다른 기대 수준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라는 것은 산 넘어 산처럼 처음에는 안 보였던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나한테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메커니즘은 바로 이건데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소개팅을 하러 간다. 그러면 막 열심히 화장하고 막 꾸미고 했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나가려고 보니까 차비가 없네. 뭐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신경 안 썼던 다른 쪽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그게 문제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도 그렇고 우리 인류 전체도 그렇지만은 이런 특성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마르고 닳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옛날 동화책들은 거기서 끝나.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거기가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동화는 거기서 끝나지만은 실제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만이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달성해 나오면은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기대 수준이 생기고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쭉 발전해 오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겠죠. 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주로 개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정책 문제라는 거는 사실 개인의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관련된 것이 이게 정책 문제인데 그렇다면 집단 차원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 사회 차원에서의 문제인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거 강의 노트에는 안 써놨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안 써놨는데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그 전에 우리가 가치 판단 얘기하면서 인간의 주관에 따라 가지고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객관적 상태를 놓고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로 바라보느냐 또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똑같은 사회 상황에서 야 이건 문제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과 그게 뭐 왜 문제인데 왜 떠드는데 이렇게 문제시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그런 거죠. 수식에 의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팔라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현상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조정이 되는 거고 따라서 개인의 문제라는 거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개인적인 인식이 들어가는 거지만은 정책 문제라는 거는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의 폴리티컬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폴리티컬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겠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문제인식이라는 것을 정책 이론 쪽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쪽에서 쓰는 이 공식적인 용어로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책 의제 그리고 정책 의제 설정. 보통 이제 아젠다 세팅 또는 아젠다 빌딩이라고 하는데 우선 정책 의제라고 할 때 이게 그 한글 단어하고 영어의 원래 단어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우리말로 의제라고 하면은 이게 한글에는 단수 복수 개념이 좀 흐리죠. 근데 원래 아젠다 영어 아젠다는 이슈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세트, 집합의 개념이에요. 여러 개의 이슈들을 모아놓은 것을 아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슈 하나하나를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의제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제 설정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슈를 택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슈들로 아젠다를 구성할 거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젠다 세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왜 그 뭐 핸드폰 사거나 아니면 컴퓨터 사거나 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세팅을 하게 되죠. 뭐 예컨대 뭐 키보드는 어떤 거고 마우스는 어떤 거고 뭐 프린터는 어떤 거고 그다음에 모니터는 어떤 거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거기에 맞게 일일이 다 세팅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또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저녁거리 장을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트에 널려 있는 그 하나하나의 상품들은 다 이슈들이야. 아젠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야. 아젠다 세팅이라는 거는 그 장바구니 안에 비어있는 장바구니 안에 마트에 널려 있는 수많은 그 아이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을까 하는 거. 이게 아젠다 세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 마트에 가서 널려 있는 그 아이템들은 수많은 사회 이슈들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바구니는 아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젠다 세팅이란 그 널려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골라서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거죠. 여기 뭐 그림으로 그냥 가나다라 막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뭐 가나다 3개만 넣을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넣을 건지
이게 정책 의제 설정의 개념이 되는데 정정일 교수님 교과서의 286쪽을 보면은 286쪽에 그림 2-1이 아니 7-1이 있죠. 286쪽에 그림 7-1과 7-2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거 7-2는 요거는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보지 말고 위에 있는 7-1만 일단 보도록 하세요. 거기 보면은 이 콥과 엘더라는 사람이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4가지 종류의 개념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회 문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쟁점, 그 다음에 공중의제, 마지막으로 정부의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개념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되죠. 사회 문제, 여기 소셜 이슈,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강의 노트의 32쪽인가요? 네? 몇 쪽이죠?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22쪽에 있는 그림. 강의 노트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맨 오른쪽에 바깥에 사회 문제라고 있죠. 이거는 박스가 없어. 무슨 의미냐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회 문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불만거리들, 요구사항들, 아쉬워하는 부분들, 안타까워하는 부분들, 속상해하고 화내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한다면은 거의 무한대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개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별의별 불만들, 요구사항들, 이걸 우리가 일단 사회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일부가 사회적 쟁점, 소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소셜 이슈, 사회 쟁점이라고 하느냐? 그 강의 노트에도 나와 있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특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사회 내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야,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고 사람들 사이에 막 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이쯤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쟁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면서 막 그 논란이 막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정의예요. 구체적으로 몇 명부터가 많은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말이 많아야 사회적 논쟁이 되느냐, 뭐 어떤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기는 어렵겠지만은 개념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불평거리들, 이런 사회 문제고, 그 중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막 떠들고 있고 막 논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소셜 이슈라고 합니다. 대개 이 사회 문제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주로 많냐면 되게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막 불을 떼는 경우에 이런 일이 사회적 이슈화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 주도자, 이니시에이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의 285쪽에 보면 나오죠. 285쪽, 286쪽.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점화장치라는 것도 나오는데, 뭐 촉발장치라고도 하고, 이 트리거링이라는 게 방아쇠를 당기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뭐 사건 같은 게 터졌을 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한두 사람만 알고 있던, 또는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던 사안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로 확 부각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트리거링 이벤트 또는 트리거링 디바이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쟁점들 중에 또 일부가 공중의제 혹은 체계의제라고 합니다. 퍼블릭 어젠다 또는 시스템의 어젠다라고 하는데, 이 공중의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은, 속성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참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라고 논쟁하고 있다면 이건 사회적 이슈라고 했어요. 사회적 쟁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야, 이런 거는 마땅히 정부가 좀 어떻게 해야지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그런 사안들은 공중의제 혹은 체계의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문제인데라고 생각하면 이게 곧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의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막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야 이런 이슈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막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부 당국자가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것이 정부의제 혹은 공식의제 이걸 뭐 제도의제라고도 하고 뭐 정치의제라고도 합니다. 용어들이 이렇게 조금씩 헷갈리게 쓰일 수 있는데 각 용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회 문제라는 것 그냥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 잡다한 모든 불평거리들 이런 것들 야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재미없냐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사회 문제가 되는 거고 사회적 쟁점이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논란하는 거야. 김정수 교수 수업이 이렇게 재미없냐라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떠들고 있어. 그러면 사회적 쟁점이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육부는 뭐 하느냐 김정수 교수 좀 재밌게 좀 강의 좀 하라고 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있겠니? 응? 경찰은 뭐 하나 좀 어떻게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야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느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곧 정부 의제가 되는 건 공중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공중 의제 중에서 이제 정책 담당자가 뭐 국회의원이 되든 뭐 정책을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때 공식적인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구분했었는데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 이제부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겠다.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발표한다면 그 순간부터 정부 의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인터넷에 컨닝하는 기법들 이렇게 쭉 해놨는데 야 이게 기가 막히대.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하는 것 이거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누구나 느낍니다. 우리 사회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런 부정행위 하는 현상들이 종종 있어. 아무도 없다고는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죠.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야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험 볼 때마다 경찰관 입회 시험 보게 합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겠죠. 분명히 이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대학생들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시험 컨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라. 이런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회적 쟁점까지는 몰라도 공중의제, 더 나아가서 정부의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60년대 이후 고도경제 성장하면서 이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폈고 그 과정에서 주로 이제 도심지에 도회지에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벌려고 너도 나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농촌을 버리고 도심지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 생활은 폼나고 멋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촌 생활은 아우 힘든 것 같아요. 농사 짓기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농촌에 있는 이 총각들이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가능성이 커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90년대 그 정도부터는 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뭐 지금도 사실은 그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1989년에 농촌총각 결혼대책위원회라는 것도 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스워 보이지만은 사실 당사자로서는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보더라도 분명히 대한민국에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어야 되는데 농업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농사 짓는 사람들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다. 야,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는 뭐 하느냐,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다라고들 대부분 생각했어요. 이건 아까 컨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쟁점은 돼도 공중의제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금으로 농촌 총각들 미팅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끔씩 열어줘요. 이거는 농촌 총각들이 배우자를 찾기 어렵다라는 그 현실을 단지 개인의 불만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 쟁점 정도가 아니라 공중의제가 되고 나아가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의제로까지, 정책 의제로까지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대안을 한번 찾아서 시행을 해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정부가 정말로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줘야 되느냐? 그럼 나는 왜? 나는 나 말고 여기 있는 남학생들 중에 애인 없는 사람들, 나도 없는데 정부는 뭐 하는가? 내 애인이 없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거 하려면 해봐요. 싱글 대책위원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봐. 혹시 알아? 또 교육부에서 그런 것도 신경 써줄지? 옛날에는 등록금 같은 거 당연히 개인이 해야 될 문제지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돈 대줘야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정말로 싱글들한테 애인 찾아주는 작업 해야 되느냐, 이게 맞는 일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네 가지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최소한 이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먼저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래야 되는 건가 하는 이 논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 그 장애인들, 특히 그 지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은 예전에는 사실 이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는데, 오래 전부터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고 이런 그 시위도 많이 벌리고 그랬어요. 뭐 어떨 때는 뭐 길거리에서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쇠사슬 묶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통 방해하기도 하고, 뭐 지하철에서도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장애인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은 그 도로 위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어. 지하도밖에 없었어. 그러니 이 지체장애인들이 길을 건넌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시위를 많이 했어.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동조해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부에게 요구하게 되고 공중의제가 되고, 이게 정부에서 받아들여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장애인 복지법 같은 거 만들어지면서 장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줘야 된다. 대학에서도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예컨대 그 경사로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그냥 계단만 있으면 안 되고, 5층 이상 건물을 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 사회대 같은 경우도 원래 5층까지만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근데 여기 기억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저쪽 공공정책대학원 건물을 올렸어요. 저기 7층까지 올렸어요. 그 올리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일정한 건물,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돼 있어. 장애인들 위해서. 여러분이나 나같이 두 다리 멀쩡한 사람들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좀, 그 강의실도 시끄럽고 연구실 앞을 지나가고 해가지고 좀 저쪽 거는, 이쪽 거는 3층만 하게 뭐 이렇게 했더니 또 뭐 어떤 녀석이, 내가 볼 때 사회대 학생은 아닌 것 같아. 아마 저쪽으로 넘어가는 학생인 것 같은데, 왜 내가 등록금 내고 우리 학교 거는 마음대로 못 쓰냐 뭐 그러고, 저 쓰고 싶은 저쪽 거 쓰라고 열어놨는데 저거 안 타고 다니나? 아무튼 그게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 쓰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 문제로 인식도 안 됐어. 그런데 그걸 불편함을 느낀 몇몇 장애인들이 시작을 하고 점점점 확산이 되면서 공중의제가 되고 정부의제로 채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것을 이제 조금 유형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책 의제가 이제 설정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정부의 공식 의제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 요거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콥과 엘드라는 학자가. 우선 첫 번째 유형은 이런 거예요. 외부 주도형이라고 불립니다. 문자 그대로 외부의 정부 바깥에서 주도해서 정책 의제를 설정하도록 만드는 경우. 그래서 사회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외부 주도형이라고 하고, 반대로 정책 결정자들이 먼저 이거는 정책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설정해 놓은 다음에 역으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식을 시키는 거야. 이거를 모빌라이제이션, 동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부 접근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 개념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정부 밖에 있는 사람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서 정책 의제화 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외부 주도형하고 같은 점은 뭐냐? 먼저 시작은 누가 하느냐? 정부 바깥에 있는 외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주도형과 다른 점은 사회적 쟁점화 시키고 공중의제화 시키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건너뛰어서 정책 담당자에게 바로 컨택을 해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설득시켜서 정책 의제화 시키는 경우를 내부 접근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 의해 가지고 정책 의제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먼저 주도했느냐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큰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면은 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동시에 탁 터지면서 정책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누가 주도해서 어떤 식으로 의제를 설정하느냐를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그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우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화 있죠. 빡빡 밀고 다니는 사람 없었지. 나는 밀고 다녔어. 초등학교 때까지는 머리 기르다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머리를 그 스님처럼 완전히 빡빡 밀고 갔어요. 여학생들은 귀 밑 2cm 단발머리로 자르게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늘어가지고 여기 뭐 한 스포츠식으로 앞머리만 한 3cm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녔는데, 2000년도에 그 몇몇 청소년들이 왜 내가 중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짧게 하고 다녀야 되느냐, 나도 머리 마음대로 기르게 해달라, 이런 거를 그전에는 애들은 머리 짧게 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던 분위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뭐 서명하는 것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점점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 교과부에서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스님처럼 그렇게 빡빡 깍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애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라. 그렇다고 또 멋대로 내버려두면은 막 너무 이상하게 나갈 테니까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가지고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두발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쟁점 확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교과서 289쪽을 보면은요, 그림 7-3이 있어요. 288쪽과 289쪽에 있는 거를 읽어보면 그 중간쯤에 거기 이슈 확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익스펜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 문제다라고 주장한 것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서 넓어져 가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이슈 익스펜전, 쟁점 확산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외부 주도형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쟁점 확산 이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즘 뭐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정책으로까지 연결이 됐던 것이 소위 그 우조교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1994년, 93년, 4년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그래요. 아까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객관적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도 지금의 성희롱에 해당되는 그런 작태들은 꽤 많이 있었다는 얘기, 여기저기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그런데 그때는 그냥 뭐 그러고 살았어. 당하는 사람은 불쾌했겠지만 그냥 그거를 아무도 심각한 정책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렇게 살아들어왔어. 사회적인 문제로는 전혀 인식이 안 된 상태로 살아왔었는데 서울대학에서 일하던 그 이제 우씨성을 가진 그 여자 조교가 그 화학과였나? 맞아, 화학과였는데 뭐 기기 같은 거 이렇게 뭐 만지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 담당 그 교수한테 이제 그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하는 거. 이제 그때만 해도 성희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없었는데 이런 것을 그 이제 반성폭력이다 해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성 단체들 그리고 법조인들이 이제 동조를 하면서 점점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넓혀나가게 된 거죠. 처음에 이 우씨성을 가진 조교 한 사람이 시작을 했고 그 조교의 그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같이 힘을 보태준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또 얘기해서 옆에 점점 확산되고 넓어져 가지고 이제 마침내는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던 성희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는 인식이 들고 이거는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들어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국회에서도 법으로 만들고 그래서 일정한 수 이상의 그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이슈 익스펜전의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영화 도가니가 상영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소수의 장애인들 교육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들, 성폭력을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총리실에서도 뭐 도가니와 관련돼서 종합대책 발표하고 법도 바뀌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 이것도 영화라는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 또 불평,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정책 의제가 됐던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소고기 이건 넘어가고 마찬가지 얘기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동원형 경우에 우리나라 정부가 대개 6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 이후로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상당히 그 비민주적인 그 정권들이었다고 이제 비판을 받는데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걸 가만히 보면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수용해서 정책으로 만드는 경우보다 정책 결정자들이 먼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것도 필요해 라고 이슈를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해놓고 역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거 필요한 거다라고 홍보하는 식의 행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 것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60년대 고도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게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차는 많은데 길은 좁고 뭐 명절날 되면 난리가 나고 물류 대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더 많이 지었어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 당시만 하더라도
196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정말 못 사는 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조를 해주는 나라들로부터도 그 당시는 우리가 원조를 받고 있던 그런 참 못 사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없었어. 그런데 고속도로를 짓자고 하니까 대통령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미쳤다라는 거죠. 아니 고속도로라는 거는 차가 빨리 달릴 필요가 있을 때는 하는 건데 차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그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를 뭐하러 그런 데 쏟아붓느냐 낭비다 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 당시 야권에 있었던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다 비판을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박 대통령 혼자 아니다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록을 세우면서 빨리 싸게 건설을 했어요. 2년 5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상이 안 돼. 2년 5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좀 무식하게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밀어붙여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완전히 그 군대 정신으로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됐는데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포장이 제대로 안 된 데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들어와서 한 단계 점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됐던 거죠. 이 경부고속도로 덕분에. 근데 그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교통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 그게 문제라는 인식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시대에 이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역으로 설득시켜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는 설득도 필요 없었을 거라고.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정말 수많은 에피소드, 이걸 웃을 수도 없는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콘크리트를 까는 작업을 할 때 그 롤러라 그러죠. 왜 그 평평하게 까는 그 차, 트럭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자동차 뭔지 알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와야 되는데 어디가 사왔냐면 일본에 가서 일본 그런 거 만드는 중장비 만드는 데 가지고 사왔는데 한 대만 사왔다는 거야, 한 대만.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깜짝 놀랐다는 거야. 분명히 자기네 한 대 팔았는데 나중에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수십 대가 굴러다닌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이해됩니까? 그때 내 기억이 맞다면 정주영 그 현대 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이 하여튼 참 기가 막힌 일을 했는데 그걸 한 대 사갖고 와가지고 다 분해를 했대요. 분해해가지고 그거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굴러갔대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어쨌든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경부고속도로 혹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이후에 새로 또 만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도로의 상당 부분은 일본에서 그 로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같아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분해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서 어쨌든 그걸로 굴려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싼 값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못 살았는데 잘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 지 먹는 건 지가 갖고 태어난다더라.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어떡하냐 할 수 없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 내세우고 새마을운동 하자. 그래서 기와집 농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집들 허름한 것들 다 걷어내고 길 새로 깔고 기와집 만들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소득 증대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죠. 이런 것. 또 가족 계획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옛날에 결혼하면은 그냥 5명, 10명 막 나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인구 증가라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큰 문제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동시에 전국을 다니면서 몇 해 전에 이범수 씨인가 주연한 영화도 아마 그런 게 있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애 좀 그만 납시다 하면서 피임하는 법 가르쳐주고 피임 도구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애 낳지 마세요 막 그랬었다고. 이런 것도 정부에서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역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 나갔던 모빌라이제이션에 해당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 그러고 정보하면은 정말 그 세계 최고 수준의 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결코 공짜로 아니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통신 부문에서는 완전 후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텐데 옛날에는 그 전화기도 내가 그 전에 얘기했었던가? 안 했던가? 여기서 전화기 얘기 안 했었나 입안에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잘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화기라는 거는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말고 사무실에 쓰는 전화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이얼 돌리는 그런 전화기인데 이게 두 종류가 있었어. 흰색과 검정색. 그래서 흑색 전화, 백색 전화 그랬는데 소유는 개인이 못해. 국가 거야. 옛날에 최신부 거야. 그럼 개인은 국가로부터 대여받는 거예요. 전화기를. 근데 그중에 백색과 청색이 있는데 백색 전화는 내 기억에 맞다면 백색 전화는 양도를 할 수가 있어.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양도할 수 있었어. 근데 전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지 많았고 전화기를 가진 사람은 몇 명이 없었어. 그러니까 양도할 수 있는 백색 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양도하면서 웃돈을 받을 수 있었겠죠. 프리미엄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선배 교수님 한 분은 원로 교수님인데 그분은 옛날에 60년대 장가 가면서 그 최신부 관련된 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백색 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총각이면서도 결혼하면서 신혼 전셋집을 구하는데 백색 전화 한 대 양도해주고 그 전셋집의 값의 3분의 1을 충당을 했대.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전화기 한 대 팔아가지고 전셋값 3분의 1을 충당했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 통신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지 뭐 다들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먼저 전산망 작업, 그다음에 정보통신 작업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주장을 해가지고 전화 라인 늘리는 거, 그다음에 전화 라인도 그냥 구리선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도 그 광섬유 케이블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냥 통신이 아니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이야. 옛날에 혹시 천리안, 하이텔 해본 사람 있냐 여기서? 여러분 세대는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 천리안이나 하이텔 전화기로 모뎀 달아가지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으로 막 하고 했던 게 민간 부문에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이런 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먼저 막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규모로 시행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출범한 게 198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정부에서 청와대 주도로 시작이 됐어요. 이건. 청와대에 있는 그 과학기술 비서관 그쪽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앞으로의 세계는 정보화 세계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는 늦게 갔지만 정보화는 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빨리 이 전산망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개 전산망을 했었는데 행정, 금융, 교육, 그다음에 국방, 마지막으로 간첩 잡는 공안 전산망 이렇게 5개 전산망 사업을 국가의 그 기관 전산망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서류를 보면은요 데이터 통신 사업 요게 옛날에 그걸 거예요. 그 데이컴 있죠, 데이컴. 그게 아마 천리안 처음에 하고 사업하고 그랬던데 그 데이컴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때 그 실제 서류입니다. 그 서류 겉장이야. 내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그 서류의 위에 보면은 도장 찍는 칸이 사인하고 하는 칸이 있죠. 맨 오른쪽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납니까? 알아보겠어요? 맨 오른쪽에? 네? 26만 원인가 29만 원 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 분의 사인이 저겁니다. 그 옆에는 이제 뭐 국무총리, 그 옆에는 장관. 장관과 국무총리는 조그맣게 정가운데 얌전하게 예의 바르게 찍었고 대통령은 아주 호탕하게 사인을 했죠. 이 당시에 실제 있었던 그
이게 또 웃지 못할 일인데 요즘은 이제 행정학과의 과목 중에도 뭐 정보체계론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좀 인기가 좀 시들해졌지만은 1984년부터인가 3년부터인가 하여튼 그 무렵부터 1980 몇 년 중반부터 행정고시 2차 주관식 과목에 정보체계론이라는 과목이 갑자기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하면서 마치 그 옛날 북한에서 했던 것처럼 전 인민의 무슨 화 이런 것처럼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 멋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필요하다라고 막 했어.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막 타자 배우라 그러고 옛날엔 타자 치는 것도 정보하라고 했었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가지고 워드 프로세서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전 공무원의 전산 용어화 시키니까 그다음에 총무처에 이제 그 시험 관할하는 총무처에다가 야 행정고시 볼 때도 이거 시험 봐 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지금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던 그 시절에 그 무서운 호랑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총무처에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내년도 행정고시 시험에 정보체계론 시험 본다 하고서 고시를 해버린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왜냐 하면은 행정학과에서 정보체계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과목도 없어. 책도 없어.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니까 시험은 봐야 돼. 도대체 시험 문제를 누가 낼 건지. 이걸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도대체 준비하는 사람들이 뭘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총무처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전국에 있는 행정학과 교수님들 중에서 요거랑 좀 비슷한 것 하는 쪽 사람들한테 막 채근을 한 거예요. 지금 각하의 명령으로 이렇게 됐으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시험 봐야 되는데 책 한 권 없습니다. 빨리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막 해서 몇몇 분들이 부랴부랴 책을 써가지고 행정정보체계론 뭐 이런 제목의 책들이 나왔어. 근데 내가 이걸 왜 우습다고 얘기하냐면은 그 자체가 우습다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겪었던 그 일인데 내가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정보체계론 수업도 좀 했어요. 한 몇 년 정도. 근데 그때 썼던 교과서가 80년대 중반에 총무처의 그 재촉 때문에 후다닥 써가지고 후다닥 나온 첫 번째 행정정보체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할게. 여러분들이 이건 찾아보려면 어느 대학에 누가 쓴 거라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 책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상한 거야. 책의 내용이. 이게 좀 두서도 없는 거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MIS 무슨 약자인지 혹시 압니까? MIS 하면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잖아요. 이게 영어로 길게 나온 게 있으면은 그다음에 처음에는 풀로 쓰고 그다음부터는 기니까 줄여가지고 약어로 MIS라고만 쓴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것들은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뒤져봐도 예컨대 MI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빼먹었나 깜빡하셨나 뭐 그러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 정보체계론 수업을 가르치는 어느 이제 다른 대학 교수님하고 이제 우연히 밥 먹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분도 그 책으로 수업을 하다가 자기도 그런 게 이상한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마침 학회에서 그 책을 쓰신 교수님이 이제 오셨길래 교수님 뭐 무슨 대학의 아무개 교수입니다 하면서 이제 교수님 책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 책을 쓰신 저자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나도 오래돼서 잘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런 거라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 없는데 옛날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원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야. 대학원 수업을. 대학원 학생들한테 발표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넌 이거 발표해, 넌 이거 발표하면서 번역해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숙제는 해준 거야. 번역을.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면서 했던 경우들이 간혹 있었는데 차라리 또 책 한 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해서 번역했으면 그래도 덜한데 여기저기 골라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원래 원전에는 예컨대 뭐 A라는 책에 챕터 중간을 딱 갖고 오니까 A라는 책의 첫 부분에는 분명히 풀로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어. 근데 이 양반이 번역하라고 한 학생은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그거 중간에 그것만 가지고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책에 나왔는데 어떤 것들은 이게 뭐의 약자인지도 없이 그냥 막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행정정보 체계론이라는 게 고시 과목으로 들어가고 또 그런 책으로들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공무원이 되고 그랬어요. 내가 그 공무원들 그때 이제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 보면 내가 이제 농반진반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말 최고입니다. 저자도 모르는 걸 가지고 공부해서 시험을 붙어요. 그래가지고 또 공무원을 잘해요. 대단한 것 같아. 자, 모빌라이제이션 또 하나, 또 이런 게 있어요. 모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내부 접근형에 해당되는 거. 슈퍼컴퓨터라는 말 들어는 봤습니까, 혹시? 뭔지 압니까? 왜 슈퍼라는 말을 쓰는지 압니까? 그냥 맨이 아니라 슈퍼맨이라고 할 때는 일반 인간들은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슈퍼맨이라고 그러죠. 슈퍼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연산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빨리 계산하고 저장 용량도 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1988년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미국 크레이에서 만들었던 크레이2S라는 기종인데 2,400만 달러, 기계값만 2,400만 달러였고 저 당시에 30년 전에 그리고 부대 비용까지 치면은 3천만 달러가 넘었어요. 한 4천만 달러 정도 되나 그랬다고. 메모리가 1GB, 디스크 용량이 40GB. 무지합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에이 뭐 내 노트북도 안 되는데 그러겠죠. 저 당시에는 기가라는 말이 없었어요. 메가만 되면은 우와 막 이러던 시절이라고. 이 슈퍼컴퓨터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건 줄 알고 있었던 사람 혹시 있어요? 지금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슈퍼컴퓨터 뭐 말은 들어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나?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이 슈퍼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내부 접근형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컴퓨터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주로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이었고 개인용 컴퓨터는 애플이라는 게 처음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IBM에서 이제 PC를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는 막 그런 시점이었어. 그때는 애플에서 컴퓨터 처음 만들었을 때 램이 64KB. 총 천연색 칼라라고 나온 게 256칼라. 뭐 그 정도였어요. 해상도가 얼마나 안 좋았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아예 없었어. 그렇게 나왔어. 처음에 애플이. 그러다가 이제 저장 장치 달리고 그다음에 IBM PC 나오면서 IBM PC에서 램을 애플보다 혁신적으로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자랑한 게 256KB 램이. 근데 무슨 소리인지는 알고 있니? 따라오네. 이거는 그저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그래도 이 얘기가 이제 감이 올 텐데 그러던 시절에 요 무렵에 내가 하드디스크를 하나 무지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20MB였어요. 그 당시에는 퍼스널 컴퓨터다가 20MB를 단다고 하면은 이건 막 와 어마어마한 거야. 그냥 막 그 최신 첨단 그 하이 테크놀로지 비싼 걸로 장착을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걸 했는데 그러던 시절에 메가바이트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가바이트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요즘 테라 나오잖아요. 그죠? 테라바이트짜리 그 하드디스크 나오잖아요. 메가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가바이트가 어쩌고 뭐 테라바이트 얘기하고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컴퓨터를 좀 아는 소수의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나라 컴퓨팅 파워가 너무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앞으로 이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 아니냐. 그럼 이걸 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좀 비싸지만 슈퍼컴퓨터를 사오면은 우리가 단번에 컴퓨팅 갭을 줄일 수 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전으로 이사 갔는데 지금은 거기 그 전자통신개발연구원 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시스템
공학센터라는 게 여기 홍릉에 있었어요. 거기 키스트 쪽에. 그 시스템 공학센터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컴퓨터 관련된 일이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 몇몇 분들하고 또 그 당시 내가 석사과정일 때 내가 그걸 연구 조결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걸 했어.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이 슈퍼컴퓨터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플롭스라는 게 뭔지 압니까? 여기 보면 이론적인 최고 성능 해가지고 2기가 플롭스라고 써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르지. MIPS라는 건 알아요? MIPS? 모르지. MIPS는 컴퓨터 성능 따질 때 쓰는 건데 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입니다. 1초에 몇 백만 번의 명령을 수행하느냐 하는 그거라고. 플롭스는 floating point operation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 소수점 계산. 뭔지 압니까? 알 턱이 없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동 소수점 계산이 나도 몰라요 뭔지. 근데 아무튼 이거를 2기가면은 10의 몇 승이 되나요? 10의 9승이 되나? 기가 플롭스면은 10의 9승을 한다는 얘기야. 감이 옵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안 오죠? 부동 소수점 계산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10에 10번을 하는 게 얼마나 빠른 건지 10에 19승이면은 그게 얼마만큼 빠른 건지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컴퓨터를 빨리 써야 되는 일은 많아지고 있는데 컴퓨팅 파워는 적어. 근데 이걸 때우려면은 갭을 메우려면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무지 비싸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도리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나도 잘 몰라. 저게 얼마나 빠른지는. 분명히 중요한 거고 좋은 건데 야 이거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려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도 다 못 알아듣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한테 이제 설득을 시키고 예산을 배정받으려면은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 경제관료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경제관료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말이죠. 저장 장치가 저 때는 얼마인가 4GB인가 뭐 그렇고 40기가고 메모리는 1기가고 뭐 성능이 뭐 몇 기가 플롭스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관료들이 돈은 잘 다루는데 그때마다 컴퓨터는 하나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 뭐야 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얼마 드는데 그랬더니 뭐 기계값만 한 2,500만 원 되겠네. 돌았냐 이러는 거야.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87년에 6월 항쟁 나고 막 이러던 그런 시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있고 막 해가지고 복지 예산 짜야 되고 막 이러던 시기에 세상에 뭐 기계 하나 갖고 오는데 컴퓨터 하나 갖고 오는데 뭐 한 3천만 달러 든다고 하니까 이 정신 나갔나요? 뭐 해가지고 대꾸는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과학기술처에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씨도 안 먹히고 포기가 될 뻔했는데 무역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거를 보고서를 우연히 보게 됐대요. 좀 이상하죠. 무역 담당했던 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는 그 당시 상황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해방 이후로 이제 무역 거래를 쭉 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다가 1980년대 좀 들어오면서 한 3년, 4년 정도 반짝 흑자를 누렸어. 한 30억 불 정도.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적자가 전체적인 무역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야 니네 미국 물건 좀 막 사라고 막 압력을 가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무역 적자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한국으로는 흑자를 보다가 갑자기 요 몇 년 동안은 한국이 오히려 흑자를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더블로 막 쪼았던 시기가 되는 겁니다. 80년대 중반쯤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의 무역 통상 마찰로 제일 고생하던 때가 그때였는데 맨날 미국 사람들 관리들이 오면은 니네 시장 개방해서 미국 좀 물건 사라.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사람들인데 우연히 이거 딱 이거 보니까 이거 기계 한 대만 사면은 와 이거 몇 천만 달러가 되니까 성의를 보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보고서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의견은 이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도 있지만 일본도 있어요. 근데
NEC 같은 데서도 이걸 만들고 하는데 일제가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 대비로 치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사자라고 했더니 일제를 사면은 그렇지 않아도 무역 적자가 심한데 일본 거 사면 안 되고 미국 거 사면서 좀 성의 좀 보여주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됐어. 그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1988년에 요 몇천 원 달러 주고 돈을 사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일반인들은 아무도 몰라. 신문에 나긴 났어. 이거 산 다음에. 나도 신문에 보고 나도 알았어. 근데 어떻게 나냐면 맨 밑에 조그맣게 한 몇 줄 정도, 한 너댓 줄 정도 나가지고 뭐 미국의 크레이 회사에서 만든 슈퍼컴퓨터를 도입했습니다라고 딱 이만큼 몇 줄 쓰고 끝났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어. 몇 천만 달러라는 그 당시로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정책 사업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 소수의 정부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거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반인들한테 설득하려니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일반 관료들도 안 먹히고 그러니까 요거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연계해가지고 무역하는 관리들한테 요거 하면은 이만큼 돈 된다. 성의 보일 수 있다. 비싸다. 설득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정책 의제로 만들어 놓게끔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내부 접근형이라고 하죠. 사실 슈퍼컴퓨터의 진짜 포인트는 이거예요. CPU가 여러 개 있는 거. 용량이 문제가 아니라 CPU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일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겁니다.